김경래의 최강시사 여름특집 식스맨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여름특집 식스맨, 오늘은 저 민동기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매주 금요일 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쩌다 보니 식스맨 3명이서 지금. 네, 쓰리맨. 네. 김경래 최강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하고요. 문자 콩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스마트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먼저 오늘 청와대 수석급 교체, 네. 인사가 좀 단행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언론들의 관심은 조국 민정수석 교체로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상 언론 보도를 보면은 언론이 다 인사를 낸 상황인데 뭐 법무부 장관으로 갈 거라는 거는 이미 다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김진표 의원님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네, 말씀대로 6월 달부터 언론이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그 KBS 국민과의 대담 거기서도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할 생각은 없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법 개혁은 어느 정도 됐는데 문제는 법제화인데 조 수석이 법제화까지도 다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 이야기를 하셨죠. 네. 그 이야기가 이제 법무장관으로 생각을 의중에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언론의 추측을 가능하게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어저께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조국 수석과 가장 좋은 조합이 아닐까. 왜냐하면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사법개혁 의지가 아주 강하고 그래서 특히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여기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잖아요. 어저께 윤석열 총장 임명식에서도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권력경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대해달라 하는 당부 말을 하신 것이 보도가 됐는데 또 조국 수석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이 두 사람이 이제 왜 좋은 조합이냐 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개혁을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법개혁은 국회에 와 있고 그 사개특위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한국당이 자진해서 나서서 사법 개혁을 추진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국민의 여론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 아마도 조국 수석이 그 점에서는 청문 과정에서부터 왜 사법 개혁이 필요한지 가장 국민에게 잘 설득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가장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우 의원께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입장과 생각이 좀 많이 다른데요. 조국 수석은 법무부 장관보다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게 차라리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조국 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정치 무대에 가장 지금 뜨거운 남자예요. 가장 그 역할이 많고 오히려 지금 정부와 여당이 보이지 않고 조국 수석만 보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검찰의 개혁이라든지 사법부의 정치로부터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정치를 해왔고 정치인입니다. 페이북에 많은 글을 올리면서 외교 문제, 안보 문제 뭐 등등 또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많이 올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사법부의 수장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수석의 조합은 좋은 조합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위험한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사람 다 역시 이 사법개혁의 핵심인 살아있는 권력, 현재 권력, 또 정치로부터의 독립에는 맞지 않습니다. 정치를 하는 게 맞아요. 조국 수석은. 그리고 우리 일반 회사에서도 일을 잘해야 승진시킬 때 그 회사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수석은
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자기 본분, 예를 들면은 인사 검증이라든지 네. 공직 기강 문제, 또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부정부패 이런 관리를 전혀 못 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못했는데 사법부 수장을 시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그 코드 인사죠. 네. 예, 코드 인사도 이 청와대의 어떤 수석 자리를 맡는 코드 인사,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고 통수권자가 자기 코드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비전을 같이 하는 사람을 인사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법부 수장, 법무부 장관을 시키는 것은 위험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김진표 의원님 반론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김영우 의원님을 포함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수석을 자꾸 정치인으로, 특히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그 조국 수석은 정치 안 하겠다 그러고 대통령도 정치를 권할 생각이 절대 없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수석을 정치인으로 만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조국 수석이 페이북에 쓴 글 등등을 해서 인지도도 높아지고 호감도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점점 더 조국 수석을 정치권으로 몰아넣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처음서부터 설계하고 또 검찰개혁 내부에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실천해왔고 이제 그것을 마무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줄 것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국회에서의 그 법 개정으로 제도화하는 거죠. 여기에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회, 이 세 기관이 우리 모든 종류의 여론조사에서 항상 국민 신뢰도가 꼴찌인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그 동의 비율이 60%가 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조국 수석이 정치할 사람이라 그러는데, 정치하기 위해서도 사법개혁 완수하지 않으면 조국 수석은 정치 못합니다. 근데 그 우리 김진표 의원님 말씀은 맞아요. 그 조국 수석이 사법개혁을 설계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설계를 했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완전히 시공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가 뭐 건물을 짓더라도 설계한 사람이 시공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조국 수석이 사법개혁을 설계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본인이 직접 현실적으로 실행을 한다 했을 때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와 야가 정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조국 수석을 저희 야당이 정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국 수석은 정치를 해왔습니다. 실질적인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도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도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유시민 이사장도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국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 앉는 순간 많은 사법개혁이 오히려 걸림돌이 많아진다. 왜냐하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회에서 원활히 여야가 협치하고 합의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하면서 국회 상임위에서도 그렇고요. 여야가 엄청나게 아마 정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은 누가 봐도 조국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 본심 아니겠습니까? 복심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사안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근데 이 문제는 꼭 한번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요, 그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몇몇 사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도 좀 비슷한 사례다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 하실 때 하신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청와대 수석이나 정부 부처 장관이나 다 대통령의 참모적 입장에 있는 것이 우리 제도니까 민정수석 한 사람이 법무장관 못 간다? 그건 말이 안 된다. 다만 어떤 사람이 가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든가 정치적으로 좀 중립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분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기준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전에 이제 이 권재진 수석의 경우에는 예. 당시 2012년이죠. 장진수 그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네. 어떤 폭로를 했냐면 그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 네. 근데 그 폭로를 회유하려고 예. 나중에 수사 결과 나온 걸 보면 민정수석실 돈 5천만 원을 관봉으로 이 장진수 주무관에게 주면서 회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무장관에 갈 수 있느냐? 예. 그런 취지에서 그때 반대를 했던 것이죠. 김영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이제 권재진 수석이 뭐 법무장관 되는 것도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은 이 민정수석은 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입니다. 그렇죠. 참모예요. 그런데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자리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지금도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것은 여당 야당 다 공감하는 바 아닙니까? 예. 그 사법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대통령 참모는요. 네. 왜냐하면은 뭐든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시키지 않더라도 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사법개혁이 휘둘릴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예. 그래서 비서 참모가 법무장관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것은 여당과 야당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원칙의 문제죠. 네. 그래서 조국 수석이 그 자리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더군다나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을 청문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인사 아주 그냥 참사가 이루어졌잖아요. 20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없이 말이죠. 국회에서 네. 장관 자리에 그냥 임명이 강행이 됐어요. 예. 그 모든 책임은 사실 조국 수석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 간다는 것은 이거 뭔가 문재인 정권의 시스템이 크게 오류에 빠져 있다. 네. 오히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는 국민의 그 정서를 완벽하게 외면하는 그런 인사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조국 수석의 그 인사 검증 책임 등과 관련해서는 예. 사실은 우리 청문인 과정이 청문 제도가 지나치게 신상털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 정책적 능력 검증은 거의 하는 게 없고 예. 무조건 신상털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야당이 청문을 아예 가장 좋은 정쟁의 기회로 삼아서 예.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네. 그런 점에서 사석에서는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청문제도 이거 바꿔야 된다. 이러다간 아무도 장관을 하려고 하는 사람 없다. 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17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찾는데 30명이 넘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부 안 온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청문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고 청문에 임하는 여야 의원의 자세도 국민의 높아진 정치 눈높이에 비추어 보면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시죠. 예, 청문회에서 또 본격적으로 그렇죠. 여야가 격돌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이 조국 수석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이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북한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뭐 우리를 사실상 도발을 했는데 일단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청와대하고 국방부 발표가 좀 엇갈렸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먼저 김영우 의원님. 이거는 청와대가 큰 실수한 거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정말 잘못된 국민소통을 한 거죠. 그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는 차석 무관의 말을 믿고 네. 그냥 이것은 러시아 군용기의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거다. 네. 영공 침범의 의도가 없었다. 이 차석 무관의 말을 그 사람이 뭐 대령 정도일 거예요 아마. 수석 무관도 아니고. 그 러시아 무관의 말을 마치 러시아 정부의 입장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성급하게 조급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네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도발을 했고 거기서 또 중국하고 러시아 합동 훈련 중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예. 이런 그 외교 안보적으로 또 대한민국을 지키는 영토를 지키는 중차대한 일을 이 청와대가 나서서 러시아 정부 대변인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한반도 특히 우리의 동해가 동북아시아의 화약고가 됐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지난 6월 30일 북미 정상회동 이후에 이제 남북 간에 북미 간에는 행동으로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이제 종식됐다. 예. 사실상 종정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말로는 평화를 부르짖는 사이에 이 한반도의 이 안보,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태롭게 됐습니다. 예. 국제 관계에서 완전히 지금 외톨이에요. 지금 미국, 일본하고도 안 좋죠.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가 완전히 느슨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틈새를 중국과 러시아가 노린 것이고 어제 또 그냥 북한은 완전히 신형 미사일 2발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탄도 미사일입니다. 네. 그다음에 SLBM 잠수함도 공개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언가 심상치 않다. 역시 평화는 말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동맹 관계에 의해서 그다음에 또 우리의 확실한 확고한 대비 태세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강력하게 정말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김진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이 너무 빠르게 불확실한 그런 정보에 기초해서 발표를 한 것 자체는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국방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었고 또 필요하다면 외교부가 대외적으로 해야 되고 이제 청와대는 NSC를 거쳐서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고 확인해보고 나서 발표하는 것이 옳은 순서겠죠. 그런 점에서 잘못했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군이 대응은 잘했다. 독도 영토로 들어온 것이 분명하다는 여러 가지 좌표와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경고 사격을 350여 발 한 거고 현장 대처는 잘했는데 이것이 보도에 혼선을 일으킨 건 잘못이죠.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군과 러시아 군에서 러시아 무관들을 불러가지고 확인을 시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항의를 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러시아로부터 약속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제 그 혼선이 일어났던 것과 관련해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시지만 지금 외통위원장이 러시아의 대사 대리 막심 볼코프 대사 대리를 만나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윤상현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영공 침범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러시아에 관련된 사람들도 실제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런 식의 영공 침범법에 대해서 국제관계에서 특히 강대국들이 제대로 침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 거의 없답니다. 그런 관행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분명히 해야 되고 아까 김영우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것은 이 평화가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력에서 압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라고 북이 판단했을 때 무력으로는 도저히 한국을 이길 수 없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때만 진정한 의미의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햇볕 정책을 얘기할 때 1조는 대북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 확보다. 그거를 위해서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다음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되는 거다. 그런 점에서도 저는 지금 일본이 벌이고 있는 도박,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겠다는 것인데 그 화이트리스트가 뭐냐 하면 안보 신뢰 국가에 대한 수출 통과 절차 간소화 제도거든요.
그러면 27개의 안보 신뢰국에서 우리를 빼버리겠다는 것은 네. 한미일 동맹에 큰 균열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김영우 의원님 같은 전문가가 국방위원장을 지내신 분이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일본에 경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고를 저는 여러 번 했죠. 지금 제가 그 주장하고 싶은 바는 예. 지금 뭐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이런 인사를 할 때가 아닙니다. 외교 안보 라인이 문제예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와가지고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일 없다. 또 미국 주도하에 미사일 방어 체제에 MD 체제죠. 예. 가입하는 일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이것은 아주 정말 해서는 안 될 이게 이제 산불 정책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했는데 결국 대한민국이 지금 외교 안보적으로 유사시에 정말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누군지 예. 이런 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한미 동맹이 지금 기본 축 아닙니까? 네. 6.25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예. 근데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한미일 관계가 느슨해지고 하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는 지금 원팀입니다.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냉전 시대가 종식됐다 이런 그 낭만적인 생각을 하면서 오로지 북한과 잘해보면은 이 외교 안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는 예. 문재인 정부가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일단 그 시간 관계상 북한 그 미사일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남측을 겨냥했다라고 오늘 북한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랬더군요. 김진표 의원님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한 경고로서 예.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발사했다. 예.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사정권으로 하는 네네네. 그런 얘기지요. 예. 바로 이것 때문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햇볕 정책의 1조 대북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해야만 진정한 비핵화 평화의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예. 이제 원칙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요. 예. 지금 북한이 이렇게 나선 것은 또 판문점에서 네. 남북 미 지도자들이 만났고 특히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앞으로 2, 3주 후에 실무회담을 하자 하는 약속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까지 협상이 안 된 것은 북한이 기대할 때 미국 측이 좀 더 많은 양보를 가져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단계에서 뭔가 그걸 압박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네. 그러니까 볼튼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그 다음 날 이걸 이렇게 발사를 한 걸 봐도 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경고 사격의 의미가 있는 거로 봅니다만. 네. 어제 우리 NSC 마치고도 엄중하게 경고를 했지만 예. 이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국제적 긴장을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지 예. 그렇다고 북한이 얻을 건 없거든요. 지금 이제 북한이 6.25 때부터 그랬고 예. 지금 줄기차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한미 동맹의 와해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주한미군 또 미군의 여러 가지 지원, 예. 미국의 지원 이런 것 때문에 남북 통일이 안 됐다고 보는 것이 북한 입장이거든요. 예. 이 기본적인 입장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왔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죠. 예. 이 한미연합훈련 이것은 뭐 전통적으로 계속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또 그나마 그래도 북한 입장을 좀 봐준다고 해가지고 한미연합훈련도 규모도 축소하고 뭐 이름도 바꾸고 막 이렇게 했어요. 예. 북한 눈치를 좀 본 거죠, 사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쏘고 그것도 이제 자꾸 새로운 신형 미사일을 개발해서 쏘는데 예.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을 직시를 해야 돼요. 이랬을 때 우리는 북한의 눈치를 봐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북한이 점점 더 요구사항이 많아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보 면에서 국방 면에서는 우리가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지속 가능하고 궁극적인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제가 7월 초에 예. 그 국방위원들 전원하고 함께
그 평택 캠프 험프리를 가서 미군 에이브람스 사령관을 비롯한 여러 장성들과 함께 여러 가지 토론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이제 한미 연합 합동 훈련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강도가 약해지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을 야당 의원들이 거의 모두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에이브람스 사령관이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약해진 것도 계획보다 강도가 낮아진 것도 미루거나 연기한 것도 축소한 것도 없다. 예. 제대로 항상 더 발전적으로 해왔는데 예. 다만 이것을 대외 관계, 외교 관계의 교섭이 있으니까 그걸 밖으로 홍보하는 일만 자제해왔다. 아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브럼스 사령관도 그랬고 역대 사령관들도 만나면은 본인들이 이제 그 사령관이고 군인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그 훈련을 사실상 축소를 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런 것으로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군사력 이런 것이 약해졌다고 이제 자기들 입으로는 말은 못하죠. 하지만 그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사석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군인은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훈련을 멈출 수 없다.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요. 마지막 질문 짧게 한번 드려볼게요. 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다음 주에 원포인트 안보국회 열자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김진표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해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안보국회를 하자는 얘기잖아요. 나경원. 근데 안보국회 뭐 좋죠, 해죠. 그런데 문제는 그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경원 대표를 포함해서 제 정당 원내대표 방을 드나들면서 지금 추경이 데드라인에 있다. 지금보다 더 늦어지면 이게 결국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 빨리 시급하게 이거 하나만은 다른 거하고 연계시키지 말고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점에서 추경과 안보국회를 같이 하면 되죠. 네, 외교 안보가 지금 굉장히 그 노란 지위에 있는데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추경에 대해서도 추경이 원래 시작된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경을 해야죠. 근데 추경이 안 되면 뭐 외교 안보도 안 되고 한일 관계도 안 풀리고 경제 전반적으로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은 그 정부와 여당의 과한 주장이죠. 추경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본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건 본 예산에서 해야 되겠죠. 우리 야당이 이제 항상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안 되면 추경이고 뭐고 모든 걸 걸어서 안 된다. 이런 식의 국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안보는 안보고 추경은 추경이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때부터 해결을 해야죠. 항상 제가 이 방송 마치고 갈 때 이 코너를 항상 듣는데요. 팽팽한데 역시 제가 진행을 맡은 오늘도 팽팽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가 여름특집을 마련합니다.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중량감 있는 6남자가 1일 진행자로 나섭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여름특집 식스맨. 22일 경제부총리 출신 김진표, 23일 정치구단 박지원, 24일 전 금융감독원장 김기식, 25일 젊은 삼선 김영우, 26일 고발뉴스 기자 민동기, 29일 베테랑 정치평론가 윤태곤.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고품격 시사 토크 김경래 최강시사 여름특집 6